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베트남과의 여행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상황과 베트남의 선 넘은 전기차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오고 갈 전기항공편이 2022년 새해부터 정상화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3월, 기업 전문가 등 선별 인원에 대한 특별 입국을 시행하며 하늘길을 사실상 막아선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방역 정책이 결이 다른 베트남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이견으로 격리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 한국 승객들의 각별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일 베트남 민간항공국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사인 베트남 에어라인은 오는 6일 수도 하노이의 노이바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전기항공편에 대해 티켓 예약 및 판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국적기를 통해 전기선을 시범 운행한 뒤 이달 내 주 4에서 5회 왕복 운항을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앞서 베트남은 한국 등 9개국과 전날부터 국제항공편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등 전염병 확산 이슈가 발생한 한국, 중국, 태국, 라오스 등 4개국과 막판 조율이 길어지면서 이날까지도 4개국에 대한 구체적인 운항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베트남 내 전염병 확산세를 이유로 완전한 정상화에 신중을 기하는 데다 베트남 측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매우 민감한 모습이라며 연초 과도기를 거친 뒤에야 양국 하늘길이 과거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확진자 평균이 15,232건에 달할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28일 첫 오미크론 변이 자국 유입을 확인한 이후 전날까지 총 20명의 변이 확진자도 격리 조치한 상태입니다. 양국 항공당국이 국제선 운항 계획을 확정하더라도 변수는 여전히 남는데요. 베트남 특유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틈새가 방역 정책에서도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와 호찌민시는 지난달 27일 방역 예방 차원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에서 입국한 모든 인원에 대해 일주일의 시설 격리를 진행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중앙정부가 발표한 한국 등 9개국 대상 백신 접종 완료자, 완치자, 무격리 입국 정책을 대놓고 뒤집은 것이죠. 양대 도시의 개별 행동에 중앙정부는 격분했습니다. 교통부 등은 즉각 새해부터 국제선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외교적 약속이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두 도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최종 결정한 9개국 입국자에 대한 3일간의 자가격리안에 따르겠다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끝이 남은 호찌민시는 전날 던선역 국제공항 입국자는 탑승 전후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정책에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개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시위로 해석됩니다. 하노이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 입국 도입 초기에도 중앙과 지방의 방역 정책이 달라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며 올해 베트남을 오고 갈 계획이 있는 한국민들은 방문 지역의 격리 정책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의 혼동을 감안해 최소 3에서 5일의 여유 일정을 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이러한 횡포는 이제 지칠 지경입니다. 그 와중에 베트남이 한국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삼성, 현대 등 한국의 기업들 덕분에 한층 풍요로워진 베트남이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과 일본의 손을 잡는 것도 모자라 한국에 다시 한번 선을 넘은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대놓고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유럽에 이어 베트남도 국내 배터리 인재 영입 경쟁에 가세한 것입니다. 러브콜을 보낸 곳은 베트남의 삼성이라 일컬어지는 현지 최대 기업 빈그룹입니다. 배터리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보유 인력을 지키기 위한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고심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빈그룹은 복수의 국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이달 초부터 부장급 이상 국내 배터리 기술직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시에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는 빈그룹임을 밝히지 않고 베트남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제안 역시 빈그룹 의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이자 전기차 스타트업인 빈그룹의 자회사 빈페스트는 2017년 9월 설립돼 현재까지 총 5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췄는데요. 내수와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공략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번 달 5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도 처음으로 출사표를 냈습니다. 한편 빈그룹이 국내에서 영입하려는 인재들의 면면에서도 셀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빈그룹은 국내에서 배터리 개발 솔루션, 불량 방지를 위한 공정 개선, 각종 배터리 프로젝트 수행 등의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중국 유럽으로 간 선배들이 2에서 3년 만에 팽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업계 내부에서도 외국 기업의 스카우트에 인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서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빈그룹이 한국 인재 영입을 위해 중국, 유럽보다 높은 수준의 차후를 내걸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빈그룹이 전기차 사업을 본격화하며 빈페스트는 베트남 중부 흑딘성에 사조동 약 2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도의제에 따르면 빈그룹은 전날 오후 베트남 중부 흑딘성 공항경제특구에서 2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응우옌 수원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비롯해 쯔엉떤 상 전 국가주석, 응우옌 싱웅 전 국회의장과 레반타인 부총리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빈페스트는 흑딘성에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만 1,500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은 1단계에서 8헥타르 부지에 2천억 원 규모로 건설돼 자사에서 생산할 전기차와 전기버스에 쓰일 리튬 배터리를 공급하게 됩니다. 빈그룹에 따르면 빈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은 공정의 80% 이상이 자동화된 베트남 최초이자 가장 현대적인 배터리 공장입니다. 빈페스트 역시 미국과 유럽 표준에 따라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가장 선도적인 공장이라며 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연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파트너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빈페스트의 전기차 사업을 통해 자국의 첨단 산업 양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푹 국가주석은 빈그룹이 자동차 스마트폰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등 하이테크 분야로 신속하게 전략을 조정하며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빈그룹이 국가 경제의 구조 조정과 현대화에 크게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도 첨단 기술 연구 개발과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뒤따랐습니다. 타이티 타이나이 빈그룹 부회장도 배터리 공장 기공에 대해 빈페스트의 공급 현지화 전략의 핵심이라 밝히며 자체 배터리 생산을 통해 앞으로 생산하게 될 전기차에 다양하고 적합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글로벌 전기자동차 혁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응우인 비핵광 빈그룹 CEO 역시 공급의 현지화는 물론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상징이라 평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전기차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전기차가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오토바이 통행량 증가가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 문제를 야기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전기차 확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하루아침에 전기차를 만들 기술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LG화학이 빈페스트와 현지 배터리 회사를 설립해 베트남의 전기차 사업에 물꼬를 텄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LG화학은 세계 전기 오토바이에 배터리를 공급해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오토바이는 1년 만에 3만 대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으며 베트남 내 전기 오토바이 판매량은 17년 5만 대에서 현재 연평균 판매량 20만 대를 달성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은 전기차 생산을 위해 LG화학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기업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베트남 자동차 회사의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이레-AMS에 전기차 부품 10만 대 분을 공급했습니다. 이레-AMS는 차량의 구동, 제동, 조향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업체로 2011년부터 미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차 그룹을 신설하고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며 미래 전략 차종인 전기차 부품 수주를 계기로 향후 현지 사업 및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와 함께 포스코 SPS가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유럽 자동차 부품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인 모터코어로 포스코의 특수 전기 강판이 쓰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내년에 유럽 영업망을 본격 가동해 고객사와 대상 차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의 기술로 전기차 사업에 물꼬를 터놓고 이제 와서 현대차를 넘어서겠다는 망언을 일삼더니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인재를 빼내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선을 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한국을 배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는 돈이 없다며 분담금도 계속해서 미루고 심지어 그중 30%는 함유 등 현물로 납부하기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돌연 구매한 것이죠. 과연 한국과의 KF-21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분담금을 낼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기술 이전과 AS 면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KTX 개발 당시에도 한국의 고속철도 관련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후 기술적 문제들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며 부족한 기술도 한국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이러한 면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계속해서 배신을 하는 상황에서 필리핀과 호주가 등장해 인도네시아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분담금 문제로 애를 먹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만한 국가로 필리핀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대금 납부 약속을 잘 지킬 뿐더러 FA50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작년 9월 필리핀 영공에 국적을 알 수 없는 비행체가 나타나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이 FA50이 바로 한국이 만들어 필리핀에 수출한 경 공격기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판가시난 북서쪽 약 222km 떨어진 필리핀 방공식별구역에서 국적을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 이를 대응하기 위해 FA50 2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FA50 실전 투입은 2017년 시작되었는데요. 2017년 당시 필리핀군은 필리핀 남부 라나오 델수르주에 있는 이슬람 무장반군들의 거점에 대해 공습과 포격을 하는 등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을 국가 방위와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 안보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FA50은 매우 뛰어났고 정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작년 3월 필리핀군은 남중국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경공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FA50PH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양산한 고등훈련기 T50의 파생형인 FA50의 필리핀 수출용 형제 모델입니다. 당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남중국해 휘선 암초 인근에 정박 중인 220여 척의 중국 선박의 즉각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해당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척도 도입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FA50PH 12대를 약 4억 2천만 달러, 약 4,755억 원에 계약했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인도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PH를 도입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후 필리핀군은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FA50PH를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당초 경공격기 도입에 부정적이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이 만든 FA50PH가 폭탄을 퍼부어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길 바란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FA50PH 12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배경이 되었죠. 이처럼 필리핀은 공군과 해군 모두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A50과 미사일 호위함을 넘어 KF-21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필리핀이 KF-21을 구매한다면 한국은 인니에만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선 속도가 느리면서도 지상 목표물 공격에 최적화된 경공격기가 미국의 높은 사양의 최첨단 전투기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한국과 필리핀은 2019년 방산협력 세미나를 개최하며 양국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기도 했죠.
얼마 전 한국은 호주와도 방산협력을 맺어 관심을 모았는데요. 방위사업청과 호주는 작년 12월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방산협력 현안 해결을 위한 방산협력 공동위를 다시금 정개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방산 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주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6.25 한국 전쟁부터 시작된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필리핀과 호주와 방산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에 인리해 프랑스 무기 구매는 반호주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오커스 발족을 하며 시작됐습니다. 오커스 발족은 77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빼앗긴 프랑스가 분노했으며 유럽연합도 자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또다시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반발은 예상했던 대로 이어졌는데요.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호주가 지원받은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견제용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데요. 오커스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미국의 동맹국에선 균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중 프랑스가 가장 분개했는데요. 프랑스는 호주에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공급하는 560억 유로, 약 77조 원 규모의 계약이 허공으로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호주에 배신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으며 미국을 향해서도 관계가 불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이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주미 프랑스 대사관은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17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볼티모어에 구축함에서 예정된 리셉션은 축소됐고 대사관은 좀 더 분별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유가 오커스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듯이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EU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행해 대혼선이 빚어진 후 터져나온 EU 자강론과 맞물려 EU 입장에선 또 한 번 미국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인리에 라파를 공급한 것이 왜 반호주 정책으로 해석되는 것일까요? 호주는 원래 지정학적으로 어느 국가도 맞대고 있지 않아 지구상에서 안보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폭격을 받았던 나라이며 시시각각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하며 중국과 사이가 틀어졌고 그로 인해 쿼드, 오커스 회원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서양보다는 아시아 정세에 따라 안보가 결정됩니다. 2012년 백호주의의 나라였던 호주는 아시아로 국가 전략의 중심을 전환하는 아시아 선언을 했는데 호주가 이러한 행보를 시작한 데는 인도네시아의 영향이 가장 컸죠. 지도상으로도 인도네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비해 GDP가 월등히 낮긴 합니다만 전 세계 인구 규모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때문에 호주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인도네시아가 호주 안보에 위협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지배하던 동티모르가 독립할 때 가장 큰 지원을 한 나라도 호주입니다. 2018년 호주와 동티모르는 영구적 해양 경계선 확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는 300억 달러 약 32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를 비롯한 티모르해의 유전과 가스전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게 됐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전쟁까지 치렀던 말레이시아를 같은 회원국으로서 지원했던 나라도 호주였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은연중에 인도네시아의 패권 성장을 억제하므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반호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발리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며 양국의 감정은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전쟁의 위기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주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중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뿐이라는 평가인데요. 한국은 양국 모두와 수교를 하고 있으며 반사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동티모르에 파견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중재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았었죠. 이처럼 화해를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를 팔며 분위기가 어색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판매로 한국도 KF-21 사업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며 한국도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